안녕하세요. 자, 식품학 및 조리 원리 우리 45회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품학 및 조리 원리 수업하고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시험 대비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식품학 및 조리 원리 우리 2교시 첫 타임에 진행이 되는 시험이고요. 요 과목은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우리 영양사 국가시험의 전체적인 규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진행이 되고 있고 1교시에 영양 및 생화학 60문제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에서 60문항 출제되고 2교시에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항,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가 60문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220문항. 합격 기준은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0% 이상이니까 아마 132문항 이상 맞춰야 이제 합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 과목 만점에 40%를 득점해야 돼요. 과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2개가 넘었다 하더라도 이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이 40%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영양학을 20문항을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32개를 맞추었어도 합격이 아니라 이제 불합격된다는 얘기죠. 과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목마다 40% 이상을 항상 득점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규정이니까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고 어떤 과목도 때문에 버리면 안 되고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영양사 시험이 보시는 것처럼 과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거나 깊이 있는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본부터 탄탄히 다지시고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품학 및 조리 원리에서는 우리 각 단원별로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조리의 기초에서 이제 두 문항, 이제 첫 시간에 진행할 조리의 기초 개요 파트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 괄호 쳐져 있는 거는 43회예요.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시행됐던 시험 경향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44회,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 12월에 시행되었던 시험의 경향이에요. 문항수. 그래서 조리 개요에서 두 문항씩 매년 출제되고 있고 수분에서 한 문항씩 나오고 있고요. 탄수화물에서 세 문항, 지질에서 세 문항, 단백질 세 문항. 동일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세 문항씩. 그리고 식품의 색, 향, 맛까지 그 부분에서 세 문제 혹은 네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생물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미생물 전 파트에서 세 문항 정도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곡류, 서류, 당류에서 5문항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육류에서 두세 문항,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2문항이나 3문항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패류 2문항, 난류, 우유, 유제품에서 2문항씩 출제가 매년 되고 있어요. 두류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좀 챕터가 양이 좀 작아요. 이런 데서는 1문항 정도 나오고 있죠. 해조류, 버섯류도 양 되게 작죠. 이 부분에서도 1문항 정도 나오고 있고요. 유지류 3문항, 채소 및 과일에서 4문항, 올해는 이제 분류를 제가 해보니까 4문항 정도 출제가 됐구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3회에서는 2문항 정도. 그래서 제 기준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여기가 수박 해갖고 수박에 대한 질문이라서 여기인데 내용상으로는 또 여기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분류 기준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채소나 과일에서 올해 4문항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챕터에서 두루두루 문제가 나오는구나. 어떤 한 챕터에 치중되는 경향은 절대로 보이고 있지 않고요. 두루두루 나오고 있으니까 한 챕터도 버리지 마시고 다 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식품학 및 조리 원리의 세부 영역을 좀 볼게요. 각 챕터 어떤 챕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챕터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지 각 세부 영역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개요라 그래서 조리에 대한 기초가 나와요. 계량에서부터 조리하는 방법들을 분류를 해보고 각각의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개요 파트가 있고요. 이 파트가 조리 원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파트는. 그 다음에 수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식품의 색과 향미, 여기까지가 식품학에 해당이 돼요. 식품학. 여러분 책 보시면 식품화학 책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건 식품화학 하는 부분, 그 파트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분의 특성, 탄수화물의 분류 및 특성, 지질의 분류 및 특성, 단백질의 분류 및 특성, 그리고 식품 효소 파트가 여기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 효소는 식품학에서 우리 열심히 많이 자세히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이 효소는 우리 생화학 쪽에 가면은 효소의 작용 기전부터 해서 거기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요번에 이 효소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화학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식품의 색, 맛, 냄새에 대한 것까지 식품학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 미생물이 그 다음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아까 우리 문항수에서 봤던 것처럼 매년 여기서 세문항이 나오고 있어요. 매년 세문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올해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 43회랑 2020년에 44회랑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43회에서는 합격률이 한 54% 정도? 50%대였죠. 그리고 2020년에는 70%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갭이 크죠. 문항에서 난이도에서 차이가 요 미생물에서도 나타나요. 43회에서는 미생물의 풀네임을 묻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무슨 단순하게 무슨 속이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네임, 이름을 전체적으로 다 묻는 문제들이 2문제나 나왔죠. 김치 숙성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치즈, 구멍 뽕뽕 나는 치즈, 에멘탈 치즈 이런 거 발효시킬 때 사용되는 미생물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이 아주 플레임을 묻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반해서 이번에는 미생물 이름 전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없었죠. 청국장, 바실러스 속, 그냥 요 정도의 문제만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올해 45회에는 얼마나 난이도가 나올지, 얼마나 합격률이 나올지, 작년에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이 정도 합격률이 높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곡류, 서류, 당류부터 여기서부터 또 이제 조리 원리죠. 여기서부터 쭉 조리 원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곡류의 성분 조리, 서류의 성분 조리, 당류의 성분 조리 이렇게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육류는 육류의 성분, 육류의 조리 가공, 그 다음에 어패류 성분, 어패류의 조리 가공, 그 다음에 난류, 달걀의 성분 조리, 그 다음에 우유나 유제품의 성분과 조리 가공에 대해서 다가 하나 있습니다. 두류는 두류의 성분과 조리 가공, 그 다음에 유지류의 조리 가공, 채소, 과일, 성분과 조리에 대한 거. 과일은 우리 그렇게 조리 많이 안 하죠. 그래서 과일에서는 조리라고 해야 나오는 거 잼, 젤리 정도, 그 정도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조류하고 버섯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조류, 버섯류는 내용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죠. 간단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부 영역을 조금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론 수업 우리 교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OX 문제가 있고 뒤에 이제 예상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차근차근 하신 다음에 OX 문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겠는데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이론 수업하고 OX 문제 바로 풀고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갑니다만 여러분이 쭉 듣지 마시고 이론 내용 보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끊었다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문제 푸는 거랑 문제 푸는 걸 구경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끊었다가 여러분 문제 다 푸신 다음에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요 안에는 처음에 이제 조리 개요가 나와 있어요. 조리의 개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조리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본 조리법. 그래서 가열조리랑 가열조리하는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특성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조리의 개요, 기본 조리법 이런 것들이 있고 처음에 이제 조리의 목적부터 봐야 되겠죠. 조리를 왜 하나? 조리를 하게 되면 좋은 점 소화가 잘 돼요. 일단은 질감도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못 먹는 부분, 질긴 부분 잘라내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질감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소화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큰 거 자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화성 향상이 되고 영양적 효용성 증가죠. 효용성. 우리가 조리하게 되면은 영양 성분의 파괴는 어쩔 수 없이 영양 성분의 손실은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조리를 해서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배설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질 수 있어요. 소화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영양적 효용성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열 처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살균도 되고 그리고 이제 독성분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위해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걸 이렇게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 그만큼 향상이 될 수 있고요. 기호성 증진되고 그 다음에 저장이나 수송성도 향상이 돼요. 저장성 우리가 그냥 보관하게 되면은 각종 효소들이 식품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요. 뭐 산화 반응도 일으키고 갈변 반응도 일으키고 막 질감을 물러지게도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활성화 시켜버리면 저장 좀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치거나 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요. 수송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목적들 때문에 우리가 조리라는 걸 실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달 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조리를 하게 되면은 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열 조리라고 하면은 뭐 생채, 뭐 회, 뭐 이런 샐러드 이런 것들이 비가열 조리인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 처리를 해서 조리를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겠어요. 열의 기능, 위생성, 안전성 증가시킨다. 뭐 균 같은 거, 식중독균, 뭐 소화기계 감염병, 세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사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생성, 안전성 증가하고요. 소화 증진되고요. 질감이 부드러워지다 보니 소화율 증진되고 저장성 향상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효소 불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살균을 하게 되면 균이라는 아이도 효소를 만들죠. 그래서 식품을 부패할 수 있는 어떤 여지, 식품을 부패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를 균이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멸을 시키게 되면 살균을 하게 되면은 또 그런 효소 같은 것들이 생성이 안 될 것이고 저장성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풍미 증진되고요. 그다음에 색이 향상이 된다거나 물리적인 성질 같은 것도 또 좋아지게 되고 근데 열을 가하게 되면은 영양소 손실이 있어요. 특히나 뭐 비타민 C 이런 애들 열에 굉장히 약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강도, 우리가 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 흔히 그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죠. 섭씨 온도는 물에 어는 점을 100도,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고 있는 게 섭씨 온도. 화씨 온도는 물에 어는 점을 32도, 그리고 끓는 점을 212도. 로 잡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화씨 온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100등분을 한 거죠. 이 사이를 100등분. 요 사이는 몇 등분이 된 거냐면 180등분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섭씨 온도에서 눈금 하나랑 화씨 온도에서의 눈금 하나는 크기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환할 때 어떤 수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이항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화씨는 섭씨에다가 5분의 9를 곱해서 32를 더하면 된다. 요 둘 중에 식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섭씨예요. 화씨 잘 안 쓰죠. 근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화씨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를 조금 변환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식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비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비열, 물질을 어떤 물질을 1g 1도 올리는데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비열인 거죠. 그래서 칼로리 혹은 줄로 표시를 하죠. 근데 우리는 칼로리를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비열이에요. 그래서 물 1g을 1도씩 올릴 때는 1칼로리가 필요하다. 기름은 1g, 기름 1g을 1도씩 올리는데 0.5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온도 올리기가 쉽다는 얘기인가요? 기름이 훨씬 온도 올리기가 쉽죠. 기름은 그래서 열을 가하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요. 끄면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비열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잠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이에요.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이 아니라 상태를 바꾸는 데 필요한 열. 그거를 우리가 잠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열원 중에서 가장 흔히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가스, 전기죠. 가스나 전기. 가스는 불 붙이기가, 불꽃이 보여요. 그렇죠? 그 불꽃을 만드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뭐 석탄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불 붙이기가 훨씬 쉽죠. 그리고 최고 온도가 높아요. 직접 불에 닿는 거기 때문에 온도 상승도 빠르죠. 전기는 근데 이제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해한 성분들이 나온다. 우리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되듯이 가스는 약간 유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전기는 무해, 해가 없죠. 그런데 이 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비싸요. 단가가 비싸다. 근데 상대적으로 열 효율은 높아요. 열 효율은 높아요. 그래서 열 효율은 높은데 단가는 비싸다. 그러니까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열 효율 높다, 단가 비싸다. 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사, 대류, 전도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전도는 말 그대로 전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을 옆으로 전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온도를 올리는 거, 그게 전도죠. 그래서 물체가 일단 열원에 직접 접촉해줘야 돼요. 그래서 열이 물체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냄비가 있고 우리가 불을 붙이죠. 여기가 이제 뜨거워져요. 그럼 이 열이 옆으로 타고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냄비가 뜨거워지는, 이게 이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율이 클수록, 전도를 빨리빨리 하는 기구일수록 온도가 빨리빨리 올라갈 거예요. 빨리빨리 전달하면. 그래서 가장 전도율이 큰 게 일단은 금속이에요. 금속 중에서도 제일 전도율이 큰 거 은. 그 다음이 구리죠. 구리. 그래서 은수저 있죠. 국그릇에다가 은수저 이렇게 꽂아놓고 있으면, 꽂아놓고 딴 거 먹다가 숟가락 딱 잡으면 뜨뜻해요. 뭐 뜨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은이 굉장히 전도율이 높은 그런 금속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구리도 아까 보여서 구리도 열 전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 양은 냄비 있죠? 양은 냄비가 구리가 들어가는 냄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면을 끓이면 굉장히 온도가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라면이 불지 않는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조리기구 바닥이 넓고 평평한 거, 열원에 가까운 거, 그런 것들이 전도가 빨리빨리 되고요. 식품이 균일한 것, 균일한 식품, 식품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균일한 거, 뭉쳐져 있지 않은 거, 그리고 끈적끈적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전도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반면에 대류는 뭐냐면 밀도차예요. 대류, 흘러야죠. 뭐가 흘러요? 가스나 액체가 흘러요. 뭐에 따라? 밀도에 따라. 열을 가해요. 자, 열을 가하면 여기 물이 있었어요. 열을 가하면 1차적으로 여기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물 분자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얻었어요. 열을 통해서 지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은 거죠. 활발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 분자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공간 안에 몇 개 없어지죠. 밀도가 낮아져요. 그럼 밀도가 낮으니까 가벼워서 올라가요. 올라가면 위에 무거운 것들이 내려오죠. 또 가열이 돼서 얘네들이 밀도가 높아져요. 물 분자들이 막 액티브해져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게 대류죠. 그래서 대류는 일단 공기 아니면 액체, 요것이 있어야 되고요. 밀도에 의한 순환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점도가 높은 액체, 끈적끈적한 걸 데우고 싶어요. 대류가 될까요? 끈적끈적한 건데 이게 순환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도가 높은 액체는 계속 저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가 타버리죠. 뜨거워졌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타버리니까 계속 저어줘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대류는 유체, 흐르는 어떤 그런 유체들의 순환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복사는 열이 식품의 중간 매체 없이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열이 식품에 직접 전달되는 게 복사죠. 중간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뭐 액체나 기체가 열을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전도처럼 어떤 물체가 열을 전달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열이 가서 닿는 거예요. 그걸 복사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용기에 따라 흡수가 되기도 하고 반사가 되기도 하고 복사가 되기도 해요. 이게 아이고 투과가 되기도 해요. 투과. 이게 오타가 났네요. 투과. 그래서 아마 이게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반사되는 경우도 있고 투과되는 경우도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어요. 투과.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직접 가서 닿는 거죠. 우리가 난로불이 있으면 난로불에서 이렇게 불 쬐 때 그 난로에 있는 열이 직접 손바닥에 와서 닿아요. 이게 복사죠. 태양에 있는 에너지, 태양열이 직접 우리한테 와서 닿아요. 이게 복사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와서 닿는 열, 그게 이제 복사예요. 복사. 그래서 용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거칠고 검은 것, 검은 용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흡수예요. 그래서 복사열이 이렇게 오면은 얘가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해서 얘가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식품에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사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용기가 어떨 때? 희고, 반대죠. 희고, 매끈하고 반짝반짝하는 용기, 반짝이는 용기의 경우에는 복사열이 이렇게 오죠? 반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를 쓰게 되면 우리가 복사열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투과하는 애들 있어요. 투과. 요거는 이제 투명한 거. 투명한 용기, 대표적인 게 파이렉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은 복사열이 직접 뚫고 들어가요. 식품에. 그러니까 이 복사열 전달이 가장 잘 되는 게 투과죠. 그러니까 누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지가 직접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과할 수 있는 것이 파이렉스 용기고요. 때문에 이 파이렉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븐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온도를 조금 더 낮춰도 된다는 얘기예요. 복사열이 그만큼 전달이 잘 되니까. 그래서 오븐 안에서 오븐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븐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망이 있고 우리 여기다가 데우고 싶은 뭔가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면은 열원에 직접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는 그렇게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이 안에서 공기가 순환하면서 이 식품이 데워지는 대류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열원이 뭐 위아래 보통 우리 오븐에 보면은 열원이 위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 쓰는 건 밑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제과 제빵할 때 쓰는 오븐 이런 거 보면은 열원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열원은 직접적으로 와서 닿죠. 복사라고 하는 형태가 전달이 되는 거죠. 복사. 그래서 어떤 용기를 쓰는지에 따라서 이 복사 에너지는 복사열은 투과, 흡수, 반사, 투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렉스 쓸 경우에는 온도를 조금 낮춰라. 여기 교재에도 보시면 14도 정도 낮춰도 된다라고 나와요. 그만큼 효과적으로 복사라고 하는 형태의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불을 쬐고 있는데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간접적으로 불을 쬐는 거 전도죠. 열이 이 꼬챙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형태. 그리고 이 공기가 데워져서 올라가서 쬐는 건 대류. 반면에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열이 직접적으로 손에 가서 닿는 것은 복사. 그래서 공기가 데워져서 오는 거는
유체를 이용하는, 밀도차를 이용하는 대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열을 쬐는 것은, 열이 와서 닿는 것은 복사라고 하죠. 속도가 어떤 게 빠를까요? 열이 전달되는 속도. 보통 이런 걸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요 책이 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 그래서 책을 얘 주고 얘 주고 얘 주고 천천히 전달해서 저 뒤에 있는 학생한테 전달하는 거. 요거는 전도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 반면에 앞에 있는 애가 들고 뛰어요. 뛰어가서 뒤에 있는 애를 줘요. 요거는 유체의 흐름을 이용한 대류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갖고 있던 책을 저 뒤에 있는 애한테 그냥 집어 던져요. 요거는 복사인 거죠. 그래서 열이 직접 누가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거 아니라, 중간에 뭔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달되는 거, 이건 복사죠. 그리고 전달하는 거 전도다. 그리고 누군가가 흘러간다. 그러니까 누가 들고 뛴다. 유체가 뭐가 이렇게 밀도차에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류예요. 순서상으로 그 속도를 보면은 어떤 게 제일 빠르냐 하면 아무래도 집어 던지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가 들고 뛰어가서 주는 게 빠를 거예요. 가장 느린 것은 전도죠. 그래서 이렇게 열 전달 순서, 복사, 대류, 전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3가지, 전도, 대류, 복사라는 걸 봤어요. 봤고, 극초단파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극초단파는 전자레인지가 우리 극초단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열원이 없어요. 식품에 열이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죠. 식품에서 누가 열 내는데 기여하나 하면 물 분자. 물 분자들이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마찰에 의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물 분자의 마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가 뜨거워지는 애가 없어요. 그 안에, 전자레인지 안에 보면 뜨거워지는 애가 없는데, 전자파, 극초단파가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식품이 데워지는 형태, 그게 전자레인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극초단파는 전자기파가, 우리 물 분자는 산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소는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수소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 이건 이제 수분에 가서 살짝 언급을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기파가 방향이 바뀌면 얘네들도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 위가 플러스면 얘가 이쪽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은 돌아야죠. 마이너스인 수소가 이쪽, 플러스인 수소가 이쪽, 산소가 이쪽, 수소가 저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자꾸 말이 잘못.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자기파의 방향이 1초에 막 200억 번, 막 300억 번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바뀌니까 얘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돌아 누웠다가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분자들끼리 마찰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여기 물 분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 따라서 얘가 돌아 누워요. 막 이렇게 뒤집혀요. 지들끼리 뒤집히면서 부딪혀가지고 열이 생기는 것이 전자레인지 안에서의 원리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이 마이크로파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면서, 물 분자도 같이 방향이 바뀌면서 마찰열에 의해서 식품이 데워지는 거. 그러니까 물 분자가 한 개도 없는 그런 식품은 솔직히 없습니다만, 물 분자가 전혀 없는 식품을 전자레인지 안에 집어넣으면 얘는 데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식품이 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행히 데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극초단파를 잘 전달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반면에 전달하지 못하는 용기가 있어요.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릇,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이 있는 거죠. 파이렉스, 도자기, 플라스틱, 내열성, 열에 강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금속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전자레인지에다가 금속 성분이 있는 거 넣고 돌려보신 적 있나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분 카레 있죠. 3분 카레. 그 알루미늄 그 팩에 들어있는 3분 카레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통째로 집어넣고 돌리는 경우 있어요. 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난리가 나죠. 막 불꽃이 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그 용기 같은 것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알루미늄, 캔, 범랑. 범랑은 금속에다가 칠해 놓은 게 범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속인 거죠. 그리고 도자기인데 이렇게 금태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릇 같은 거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극초단파 전자레인지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있어요. 조리시간 짧아요. 근데 증발이 많이 돼요. 중량 감소가 크죠. 계란찜 같은 거 잘못 돌리면 계란찜이 종이짝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 감소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나? 뚜껑을 덮어야죠. 그래서 밀폐해가지고 돌려줘야 돼요. 밀폐해야 되는 거죠. 뚜껑을 덮던지 해가지고 돌려주셔야 되고, 갈변이 안 일어나요. 갈변이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약간 갈색이 돌아야만 맛있는 것들이, 맛있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약간 갈변이 안 일어나는 거는 별로 결과적으로 약간 좀 덜 좋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죠. 그리고 조리실 온도 상승이 없어요. 우리가 가스불에다가 뭐 올려놓고 켜놓고 끓이면은 전체적으로 다 더워지는데, 전자레인지는 그 안에서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방이 뜨거워지거나 하진 않죠. 다량 조리가 어려워요. 전자레인지 뭐 이런 오븐 같은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량 조리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단일식품이 아닐 경우에는 익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핫도그도 데우면은 빵이랑 소세지랑 익는 속도, 뜨거워지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단일식품이 아닐 경우에 익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큰 거. 큰 덩어리는 사용이 조리가 어렵다라는 거. 이 극초단파가 닿는 거는 표면에서부터 한 2 내지 한 5cm 정도, 2 내지 2.5cm, 2.5에서 한 5cm, 한 요 cm까지만 극초단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전달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이 안에는 데워지지가 않아요.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 큰 거는 집어넣으면 겉에만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 조리할 때는. 그리고 이제 전자파가 막 무섭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돌아갈 때는 한 2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의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량 넘어가서 열에 대한 걸 봤고요. 그래서 열 에너지 전달 이런 거 봤고, 계량하면은 우리가 계량 단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한 티스푼이 얼만큼이냐, 5ml. 한 테이블 스푼, 큰 술이라고 얘기하죠. 대문자로 쓰죠. 요거는 15ml. 그러면 1큰 술은 몇 티스푼? 3티스푼이에요. 그쵸? 요거는 15고 요거는 5니까 3티스푼. 그리고 한 컵 하면은 200ml예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한 컵이, 우리나라랑 일본은 200ml 쓰는데 다른 국제 단위는 240ml 쓰는 데도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그 외국 거 보면은 이제 용량할 때 뭐 한 컵 해가지고 뭐 몇 컵인데 240 기준에서 해서 이렇게 조리법 써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240ml가 국제 단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이고 국제 단위는 240이다. 요거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컵은 이건 200이니까 나누기 15 하면은 13과 3분의 1 나와요. 그래서 13과 3분의 1 테이블 스푼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량하는 방법이 있어요. 액체는 어떻게 계량하나요? 액체는 컵을 수평에 놓고 눈높이를 액체 밑면에다 맞춰라. 우리가 액체는 담게 되면 그냥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죠. 컵이나 뭐 메스 실린더, 특히나 여러분들 메스 실린더 보셨을 거예요. 메스 실린더 이렇게 보면은 눈금이 막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게 되면은 사이드가 올라가죠. 이 벽 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를 메니스커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어디를 읽나 하면 메니스커스 라인 위를 읽는 게 아니라 밑면을 읽어야죠. 메니스커스 라인의 밑면. 그래서 요 밑면에 일치되게 해서
눈높이를 일치되게 해서 이 부분을 읽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올해 기출에 나왔었죠. 44회에서 요거 위다라고 해가지고 맞는 거 찾는 거. 그래서 밑면에다가 눈높이 맞춰서 눈금 읽어야 되고요. 점도 있는 액체의 경우에는 뭘 쓰나요? 할편 계량컵이라고 하죠. 점도 있는 거, 끈적끈적한 거, 물엿, 꿀 이런 거 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0ml 재야지. 그래서 200ml 컵에다가 100ml 해가지고 넣을 때부터 벽에 묻죠. 정확하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따라서 우리가 쓸 때 벽에 묻고 해서 손실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려면은 100ml 재고 싶어요. 그러면 100ml짜리 컵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할편 계량컵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ml짜리 컵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위는 평평하게 깎아가지고 계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별로 나뉜 계량컵, 요거를 할편 계량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고체 지방, 우리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버터나 마가린은 얘는 실온에 놔두면 냉장고에서 금방 꺼내면 딱딱한데 실온에 놔두면 약간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컵에다 넣고 빈 공간 없이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위를 평평하게 깎아서 계량을 하죠. 그래서 실온의 지방이에요. 완전히 녹여서 액체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딱딱한 거 꺼내놔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해지는, 물렁물렁해지는 약간 크림 상태처럼 되는 그 포인트에서 그냥 눌러 담아가지고 계량을 하는 거죠. 밀가루는 체에다 내려요. 덩어리 지는 거 없이 체에다 곱게 내린 다음에 컵에다 담아요. 누르지 않아요. 그냥 컵에다 담아서 스패츌라로, 이게 스패츌라죠. 평평하게 깎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깎아가지고 계량을 해요. 자, 설탕은 흑설탕, 황설탕 이런 애들은 점성이 있어요. 약간 끈적끈적하죠. 부슬부슬한 가루가 아니라 약간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런 흑설탕이나 황설탕은 컵에다 꽉꽉 눌러 담아요. 꾹꾹 눌러 담아서 빈 공간 없이 뒤집어서 컵을 이렇게 뺐을 때 우리 모래성 쌓듯이 컵 모양이 그대로 나올 정도로 눌러 담아가지고 위를 깎아서 계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눌러 담는다. 눌러 담는다. 그래서 수평으로 깎는다라는 거. 고체 식품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식품의 부피가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부피를 측정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물을 이용하는 방법. 저기 달걀처럼. 그래서 메스 실린더 같은 데다가 일정량의 물을 담아요. 예를 들어 100ml의 물을 담죠. 계란을 집어넣어요. 눈금이 올라가겠죠. 올라간 것만큼이 계란의 달걀의 부피다.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씨앗을 이용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빵이나 떡 같은 거. 빵이나 떡의 부피가 알고 싶다. 여기다 물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빵이나 떡 같은 거는 이렇게 좁쌀 있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거의 없는 입자들 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예를 들어 좁쌀을 꽉 채워요. 그 다음에 빵을 여기다가 묻어요. 그러면은 좁쌀이 어떻게 되죠? 흘러 넘치죠. 흘러 넘치는 것만큼이 빵의 부피인 거죠. 그래서 흘러 넘친 좁쌀의 부피를 이렇게 메스 실린더로 재서 이 부피가 빵의 부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거는 보통 무게로 얘기를 하는데 부피가 너무 궁금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자, 기본 조리법 보시면 식재료 준비 과정부터 갈게요. 기본 조리법. 그래서 이제 전처리예요. 식재료 준비하는 과정. 전처리하는 거 씻어야죠. 씻을 때는 흐르는 물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씻는 이유, 일단 지저분한 거 없애려고. 그리고 씻으면서 약간 쓴맛, 떫은 맛을 제거할 목적으로 우리가 씻기도 하고요. 생선이나 조개류 같은 거는 씻어서 비린내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생선을 씻는 것 자체로 비린내 제거가 되죠. 생선 겉에 있는 오염물질, 약간 점액 같은 거 이런 데 비린내 성분 내지는 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씻어줌으로 인해서 비린내 성분도 제거할 수 있고 오염물질 같은 거, 미끈거림 이런 것들도 제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생선, 조개류 씻을 때는 뭐가 적당해요? 소금물로 하죠. 소금물이 효과적으로
겉에 있는 점질 물질을 제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금물로 씻으면 맛성분 같은 것들이 빠질 우려가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많이 사용해요. 자, 수침, 담그기 할 때는, 그러니까 수침, 담그는 거예요. 풍덩 담궈 놓는 거 뭐 하려고? 조리 시간 단축시키려고요.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켜서 빨리 조리를 끝내려고, 그리고 그래서 뭐 전날 담궈 놓는다거나 미리 그런 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조미에, 그러니까 양념이 되어 있는 물에다 담근다라는 얘기는 조미료 침투시키려고 이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팽합 회복 있어요. 그리고 변색 방지 있죠. 그러니까 담궈놔서 뭐 안 좋은 성분을 우리가 용출시켜서 제거할 목적으로 담그는 경우도 있고요. 변색을 방지하려고 감자, 콩나물 이런 거는 그냥 놔두면 실온에 놔두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공기랑 만나게 놔두면 갈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산화 반응이죠. 갈변, 산소에 의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자 같은 거는 깎아서 물에다가 담궈두면 갈변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변색 방지 목적으로 담그기도 하고요. 팽합을 회복시킨다. 우리 샐러드 만드는 야채 같은 것들 있죠. 양상추 이런 것들 맹물에다가 담궈서 냉장고에다 살짝 넣었다가 먹기 전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건져서 샐러드를 하면 어때요? 훨씬 아삭아삭해요. 이렇게 팽합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맹물, 겉에 이제 용질이 없는 상태에 양상추 안에는 용질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삼투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빵빵해져요. 그러니까 야채가 빵빵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먹었을 때 그만큼 아삭아삭한 질감이 살아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팽합 목적으로 우리가 수침, 담그기도 하고요. 건조식품은 담궈두면은 용적이 증가해요.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세요. 곡류는 담궈두면 2.5배, 일반 건조식품은 5 내지 7배, 한천은 20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거. 자, 수산물 아까 소금에다가 씻으라 그랬어요. 건조한 대구나 청어 같은 거, 건조 대구, 건조 청어 저런 건조한 어류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나 하면 유리, 지방산, 지방이 아무래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지방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분해가 되면서 유리 지방산이 생겨요. 얘는 어떤 특징? 떫은 맛. 떫은 맛.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리 지방산을 중화시킬 목적으로 알칼리를 쓰기도 해요. 알칼리 쓴다, 못 쓴다는 얘기죠. 잿물. 그래서 잿물로 씻어주면 알칼리가 산을 중화시켜서 떫은 맛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쌀뜨물을 쓴다라는 얘기는 쌀뜨물에 담궈둔다라는 얘기는 쌀뜨물을 쓰게 되면은 이 쌀뜨물에 콜로이드 성분이 있어요. 우리 뒤에 콜로이드 공부하시겠지만 콜로이드의 특징은 뭐냐 하면 흡착.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성분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쌀뜨물에는 콜로이드 입자 상태에 약간 큼직큼직한 입자들이 있어서 그 입자들이 이런 것들, 뭐 원하지 않은 불쾌한 성분들 이런 걸 흡착해서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조한 어류는 담글 때, 불릴 때 이런 양잿물이나 쌀뜨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요. 말린 표고버섯 불리는 방법, 미지근한 물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서 안에 있는 맛성분이 용출되지 않게 약간 설탕을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불리면 훨씬 금방 불릴 수 있어요. 맛 손실 없이. 자, 조미 성분이 침투되는 순서, 우리가 그 식품에다가 그 조미 성분을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 조미 성분이 침투되는 순서가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조미액에다가 담그면 식품의 맛성분이 배어들게 되는데 이 조미료의 침투 효과를 높이려면 뭘 고려해야 되나 하면 이제 분자량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분자량. 그래서 우리가 양념을 할 때도 그렇고 넣어줘야 되는 그 조미료의 순서가 있어요. 뭘 고려한다? 분자량을 고려하는 거죠. 분자량에 따라서 얘가 침투하는 속도가 달라요. 큰 애들은 아무래도 움직이는 애들 좀 둔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 세포들은 보면은 세포벽이 있고 안쪽에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벽은 전투과성 다 들어가요. 침투.
그래서 다 침투해요. 근데 이 세포막은 선택적인 투과성이죠. 아무거나 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 설탕, 소금 있다. 그러면 설탕은 분자량이 342.3 정도, 소금은 분자량이 58 정도 되죠. 어떤 게 더 덩치가 크냐면 얘가 덩치가 훨씬 커요. 움직이는데 얘가 좀 느려요. 그래서 같이 넣게 되면 소금은 얼른 들어가요. 여기까지 가요. 설탕은 천천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간 소금이 여기까지 가서 세포막의 삼투 작용을 먼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막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설탕은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일단은 설탕부터 넣어요. 그래서 설탕이 천천히 침투를 해요. 그래서 이만큼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 소금이 빨리 와서 둘이 속도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투 속도가 느린, 분자량이 큰 설탕부터 넣고, 그 다음에 침투 속도가 빠른, 분자량이 작은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초를 넣어요. 식초는 산이에요. 산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시금치다. 산이 들어가면 색깔이 누래져요. 얘 미리 넣으면 색깔만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또 휘발을 대는 아이기 때문에 그 식초의 향이나 맛이나 이런 걸 느끼려면은 가급적 먹기 전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분자량이 크고 침투 속도가 느린 설탕부터 넣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작고 침투 속도가 빠른 소금을 그 다음에 넣어야 둘이 속도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침 조미액 나온 김에 이렇게 양념 넣는 순서, 조미료 넣는 순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써는 목적, 써는 목적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못 먹는 거 잘라내려고, 그 다음에 좀 균일하게 재료를 맞춰가지고 보기 좋게 하려고, 큰 거보다는 아무래도 작게 자르면 열 전달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쇄, 마쇄 이런 것들은 이제 분쇄는 건조한 식품을 가루로 내는 거, 마쇄는 수분이 있는 것을 갈거나 으깨는 거,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작게 자르면 소화도 잘 될 것이고, 아무래도 표면적이 넓어졌으니까 효소들 작용을 더 많이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리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갈아 놓으면은 산소랑 그만큼 많이 만나게 되니까 갈변 같은 거는 더 촉진될 수 있겠죠. 섞는 거, 젓는 거, 왜 섞고 왜 젓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균일해지길 원하는 거죠. 맛이 균일해진다거나 열 전도가 균일해진다거나 이런 것들, 재료가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젓거나 섞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휘핑 뭐 이렇게 막 거품 낸다거나 이러면 훨씬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용적, 산소가 그 과정에서 산소가 혼입이 되니까 용적도 증가할 수 있고 물성도 증가할 수 있어요. 점탄성 같은 거 증가하죠. 점탄성, 유화성 이런 물성 증가해요. 우리 그 고기 같은 거, 그 동그랑땡 같은 거 만들 때 고기를 많이 치대요. 치대는 이유 자체가 이제 점탄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성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혼합, 믹싱하는 거죠. 폴딩은 막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우리 페스츄리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다가 버터 같은 거 넣고 이거를 계속 접었다가 밀었다가 접었다가 밀었다가 반복을 하면은 밀가루 버터 이렇게 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작업도 일종의 섞기, 젓기라고 할 수 있어요. 폴딩이라고 하고, 교반, 비팅하는 거죠. 계란 흰자 비팅 막 하면은 머랭이 되는, 그 거품 나는 그런 기포성 생기고, 휘핑 하면은 우리가 그 유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생크림 같은 거 막 젓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냉장, 냉동. 냉장은 일단은 단기간 저장이 목적인 거, 냉동은 장기간 저장이 목적인 거. 우리가 얼릴 때는 어떻게 얼리나요? 급속 동결, 단시간에 확 얼리죠.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세포하고 세포들이 막 있어요. 고기, 예를 들어 고기인데 세포가 있으면 얘를 천천히 얼리게 되면은 우리가 얼리는 과정에서 얼음에 핵이 생겨요.
그리고 이 핵이 생기면 이 핵 주변으로 수분이 모이게 되는 거죠. 수증기압이 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얼음 결정 작은 게 하나 생기면 요거 주변으로 물들이 모여서 결정이 커져요. 시간을 충분히 주면 결정이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져서 결정이 이만해져요. 얼음 결정이.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인 손상을 입어요. 눌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 손상이 생기면 나중에 보수성도 없어지고 얘가 그대로 물로 빠져나와서 드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문에 단시간에 얼려줘요. 빠른 속도로 급속 동결하면 핵이 생겨도 여러 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핵 주변으로 모일 시간이 없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 결정이 균일하게 분포가 되고 세포들이 안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급속 동결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죠. 녹일 때는 반대로 녹일 때는 실온에서 자연 해동을 하게 되면 속도는 빠를 거예요. 근데 행여라도 이 세포 밖으로 나온 물 분자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동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었다 하더라도 지 자리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만큼 손상이 적은데 빨리 해동을 해버리면 그냥 얘가 그냥 충체로 쭉 빠져버리는 거죠. 자기 자리를 찾을 시간 없이. 그래서 실온 해동을 하게 되면은 드립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였을 때 물 빠져나오는 걸 드립이라고 하죠. 드립이 많고 육질도 저하가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실온에다 놓으면 겉은 금방 실온만큼 올라가지만 안쪽은 아직 차가운 상태고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놔두게 되면 겉에 미생물 증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온 해동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죠. 저온 해동, 냉장실에다가 해동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 오래 걸려요. 전날 넣어놔야죠. 그런데 육질이 복원이 되어 그러니까 원래 나와 있던 수분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립이 별로 안 생겨요. 저온 해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육류의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해동 방법 하면은 저온 해동이죠. 그래서 전날 보통 넣어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반면에 수중 해동하면은 아무래도 물이 공기보다는 열 이동률이 좀 빨라요, 물이. 그래서 물을 이용을 해서 해동을 시키게 되면은 조금 속도는 빠르다라는 거. 근데 그리고 이제 수중 침처 물에다 풍덩 담그는 방법도 있고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물 속에서 해동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다? 밀봉해야죠, 밀봉. 그러니까 고기를 해동을 할 텐데 고기를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고기에 있는 성분들이 물에 다 빠져나갈 거니까 이거를 잘 비닐에다가 싸서 그 다음에 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 있죠. 그리고 급속 해동은 그냥 바로 그냥 해동과 더불어서 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냥 열 처리된 냄비에다 그냥 넣고 바로 조리를 해버리는 거. 그게 급속 해동이죠. 그래서 일단 조리가 된 거, 반조리나 조리된 거, 데친 채소 이런 것들은 특별한 어떤 해동 과정 없이 바로 조리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그 조리가 이미 된 아이들은 바로 급속 해동, 그러니까 해동 없이 조리를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열 조리 과정 있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